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상수를 이용해야 될 때가 많죠. 근데 이 상수를 자바 코드 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외부에 빼두는 게 더 좋아요. GUI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상수를 쭉 정의해 두고 그 정의해 둔 걸 코드에서, 자바 코드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만들면 버튼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GUI 오브젝트를, 그림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숫자로 구분해요. 그래서 숫자, 예를 들어 숫자 1번은 오브젝트 뭐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리소스 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리소스 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는 겹치면 안 됩니다.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GUI 오브젝트 하나마다 상수를 대응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GUI 윈도우즈나 매킨토시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는 이런 상수를 대입하는 것을 자동화해요. 그래야지 숫자가 안 겹치게 잘 만들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약간 복잡한 GUI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이 버튼이나 메뉴가 수백 개씩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겹치지 않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바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런 GUI 오브젝트를 컴파일하면 바이너리 코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코드의 주소, 요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주소가 사실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를 요런 유일한 아이디로, 요 숫자를, 주소라는 숫자를 아이디로 사용하면 절대 겹치지 않겠죠. GUI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에 다 만들어질 테니까 그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상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런 것도 리소스에다가 여기다 어딘가에 다 적어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리소스라고 불러요. 또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오는 시작,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해봐요. 메뉴에 시작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에 영어로 쓰는 미국 사람은 이게 시작이 아니라 스타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한 개 짜고, 또 요걸 한글을 영어로 다 바꾼 프로그램 하나 또 짜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가 한두 개도 아니니까 이걸 다 일일이 다 만들고 또 수정하면 또 이 모든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러한 다국어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리소스에 다국어와 관계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타트고 한국어로는 시작이다라고 각 언어별로 이런 걸 다 만들어 두면 문자열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콘도 있죠. 아이콘도 스타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이콘이 한글 같으면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이콘의 모양도 언어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별로 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죠. 캐나다 같으면 영어를 쓰는 데도 있고 불어를 쓰는 데도 있는데, 퀘벡주 같은 데는 불어를 쓰는데 그 불어가 프랑스의 불어하고 좀 다른 단어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언어라든지에 따라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리소스에 모두 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딱 설치를 하죠. 설치를 해서 한국어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안드로이드에 한국어로 지정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 리소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죠. 이걸 설치하면 이 프로그램 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 중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에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 벌만 만들어도 모든 언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자바 코드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로 빼둡니다. 이렇게 외부에 빼두는 걸 리소스 외부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GUI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리소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리소스 폴더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리소스의 종류들이, 이게 리소스의 종류들이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만 간단히 보면 드로볼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그림에 관계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콘이라든지 여기 보면 XML로 되어 있는데 이 XML은 그림을 화면에 그림 그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XML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콘이라든지 비트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미지, JPE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로블 폴더에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여기 화면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액티비티를 만들면 액티비티는 UI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 UI를 꾸밀 때 이걸 갖다가 코드로 이 UI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XML로 작성한다 그랬죠. 이 XML로 작성하게 되면 이게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파일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NG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콘이 여기도 들어가도 되지만 대표적인 아이콘들이 런처와 관계되는 아이콘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런처라는 건 바탕화면에 그 애플리케이션의 모양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확장자가 PNG로 되어 있는데 PNG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비손실 압축 방법을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압축하는 방법에는 손실 압축이 있고 비손실 압축이 있어요. 손실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요. 그래서 압축된 이미지를 다시 압축을 해제하죠. 압축을 해제했을 때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게 손실 압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비손실 압축입니다. 그러면 손실 압축은 뭔가 하면 JPEG 같은 거 있죠. JPEG 같은 것들은 여기에 원래 JPEG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를 비트맵이죠.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비트맵을 압축을 해요. 그래서 JPEG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JPEG을 압축을 해제하죠. 그러면 이미지가 나올 텐데 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JPEG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원본 이미지가 다르게 압축을 하면 압축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JPEG으로 하고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전부 다 JPEG이죠. 그런데 이 손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변화를 차이점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콘처럼 조그마한 이미지는 손실되게 압축을 하죠. 그래서 해제하면 이게 작기 때문에 이게 원본하고 다르면 여기가 힘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아이콘이 예쁘지 않죠.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손실 압축을 하지 않고 무손실 압축, 비손실 압축을 해서 PNG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콘에 대한 PNG 파일이 굉장히 많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HDPI, MDPI, XHDPI 이런 것이 있어요. DPI가 뭔가 하면 dot per inch예요. 1인치에 점이 몇 개 있느냐. 여러분 이 화면이 아주 고해상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똑같은 화면 크기라도 점의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나 이런 게 예쁘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예쁘게 잘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점의 개수가 적다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를 이 아이콘을 표시할 때 해상도가 높으면 아이콘이 조그맣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해상도가 낮으면 아이콘이 크게 나올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미지가. 왜냐하면 고해상도는 이 인치당 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아이콘들은 다 점 몇 개로 표시되는 그런 아이콘들이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대로 표시하면 고해상도에서는 아이콘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아이콘 크기는 똑같은 크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상도에 따른 아이콘을 다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저해상도용 아이콘은 작게 만들고 고해상도용 아이콘은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고해상도에서 이걸 디스플레이하고 저해상도에서 이걸 디스플레이하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이콘들을 여러 개 만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리소스를 외부화해서 장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 않고 동일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values라는 것은 상수값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상수값들을 적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건 strings.xml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XML 파일을 이미 XML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색깔을 나타내는 상수는 colors.xml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길이나 이런 것들은 dimensions.xml에다 적어 놓고, 스타일에 해당하는 styles.xml에 이렇게 적어두면 어떻게 돼요? 분류가 되니까 찾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뭐 분류 안 해도 됩니다. 한 곳에 다 적어도 되는데, 분류를 해서 상수들을 적는 곳이 values라는 리소스 밑에 values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values 폴더에 있는 단순한 값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면 st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string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app name 이렇게 되어 있고, to do list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pp name이라는 이름의 상수를 하나 이렇게 정의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요런 plural은 복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복소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현될 때는 요렇게 값을 쓰면 단수를 원으로 쓸 때는 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여기가 숫자로 대치됩니다. 숫자로 대치되고 여러 개 복수형을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 요거는 크기, 요건 색깔이고 요건 크기를 나타내요. 요건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거죠. 정수값. 크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단위가 픽셀이라든지 혹은 뭐 점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인치라든지 밀리미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색깔을 그 크기를 표현하는데 실수값이죠, 사실은. 그런데 정수를 표현할 때는 451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인티저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울값.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요거는 뭔가 하면 스트링 배열이에요. 배열로 스트링 어레이라는 요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배열로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것은 정수 배열이에요. 정수 배열. 근데 특이한 것은 어레이라고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적으면, 이 어레이라고 적으면 요 값을 보고 값에 따라 스트링 배열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정수 배열을, 인티저 배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이거는 인티저죠. 이건 16진수예요. 그죠? 16진수니까 인티저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스타일 같은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단순한 값들을 리소스에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아까 설명을 했죠. 스탑 메시지라는 문자열을 사용을 하면 문자열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스탑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건 아이디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값입니다. 값. 그 다음에 여기 이 스트링 이 값 안에 쿼테이션 특수한 문자 있죠. 특수한 문자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요거는 더블 쿼테이션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은 싱글 쿼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더블 쿼테이션. 이것은 백슬래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더블 쿼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 escape 캐릭터라고도 부르는데, escape 캐릭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백슬래시를 넣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에 해당하는 이 문자열은 사실은 이게 캐릭터 시퀀스 타입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시퀀스라는 것은 S가 있을 때 S라는 그 코드, 유니코드 값뿐만이 아니라 스타일도 지정되어 있어요. 스타일은 이게 볼드체인지, 이탈릭체인지, 혹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언더라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캐릭터 시퀀스 타입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HTML 태그 B 태그는 뭔가 하면 볼드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라고 하면 이탈릭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U 하면 언더라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이 볼드체 스탑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꺽쇠 있죠. 이 꺽쇠가 특수하잖아요. 지금 요 문자열 안에 이탈릭체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꺽쇠가 이게 꺽쇠가 이런 꺽쇠가 다 특수하죠. 그래서 특수하니까 이걸 갖다가 표시하는 방법은 꺽쇠 자체를 문자로 넣을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LT 세미콜론 하면 꺽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 요것은 요것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 자체를 문자를 포함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게 이거하고 다르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자열 자체 요게 HTML 태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자체로 인식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게 문자열이 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이게 이제 코드에서 소스 코드에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리소스를 가리키는 리소스 아이디로 가리켜요. 이게 리소스 아이디입니다. 이게 아이디예요. 이 아이디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r. 이게 스트링이죠. 스트링. 그 다음 요 스탑 메시지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요 스탑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r 스트링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가 하면 스탑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링 포맷하고 r 스트링 이렇게 돼 있죠. 이 r 스트링을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 옵션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요거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빼먹었네요 내가. 마지막 설명해 보면 요거는 뭐예요? 앞에서 방금 설명한 거죠. 요런 문자열을 정의한 겁니다. 점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 달러 요거는 뭔가 하면 %1 달러라는 것은 요것은 첫 번째 인자이고 그 타입이 스트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r.string.start 메시지는 요것 전부 다 아이디가 다 같잖아요. 그죠? 요 아이디가 같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말하는 스탑 메시지는 제일 마지막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드려서 그걸 문자열로 바꿨죠. 그러면 %1$s라는 문자열이 얻어지겠죠. 그 문자열이 rstring이 그 문자열을 가리켜요. 그때 포맷, 스트링에 포맷을 넣어서 인자를 넣어줬죠. 이 인자가 뭘로 대치되는가 하면 여기 %1을 %1$s 요게 요 문자열로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f 스트링은 어떤 걸 가리키게 되는가 하면 stop collaborate and listen 이런 문자열을 이 f 스트링이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 스트링 요 f 스트링 있죠. 이거 치면 안 되겠네, 그죠? f 스트링 요 f 스트링이 지워줘. 나머지는 지울게요. 요 f 스트링이 요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HTML 포맷 from HTML 하면 이걸 갖다 이제는 HTML로 해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 뭐가 됩니까? 요게 HTML 태그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라지겠지만 이 스탑이 볼드체로 이렇게 두껍게 바뀌고 collaborate and listen 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문자열이 아니라 캐릭터 시퀀스 타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stop collaborate and listen 이라는 것이 styled string이라는 게 이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수, 복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plural이라는 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유니콘 카운트라는 게 있죠. 요 아이템을 요 리소스를 가리키는 게 이게 이제 자바 코드죠. 여기가 자바 코드인데 이 리소스를 가리키는 게 요거죠. 요
요걸 요렇게 요 아이템을 가리키는 거죠. 유니콘 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에서 get quantity string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 resources라는 걸 얻으려면 get resources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resource 객체를 얻어야 돼요. 앞에 예제는 그게 필요 없죠. 그 get resources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resources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리소스를 다루는 객체예요, 이게. 그래서 리소스를 다루는 객체 resources를 얻어서 get quantity strin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복수를 나타내는 이걸 이제 인자로 넣어주고, unicorn count라는 걸 넣어줘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디가 두 번 전달되죠. 여기 보면 똑같은 아이디가 유니콘 카운트가 전달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건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라면 요 유니콘 카운터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얼마 유니콘즈, 뭐 여기 3이다 그러면 3하고 유니콘즈라고 표현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 2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색상을 알아보죠. 그래서 색상은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그린이라는 색깔을 지정을 했죠. 색깔을 지정했는데 색깔의 값은 뭔가 하면 요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샵 하면 뒤에 나오는 것이 RGB 값이에요. 그래서 RGB 값인데 그냥 샵하고 23 하면 23번 RGB 2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 지을 수도 있는데 두 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원래 그 색깔을 표현할 때는 3바이트로 표현하죠. 그래서 빨간색도 빨간색 1바이트, 그린 1바이트, 블루 1바이트, 빛의 사문소죠. 이렇게 하면 이게 1바이트니까 8비트죠. 256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은 2의 24승계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16만 개 정도 돼요. 이 정도가 사람이 인지는 16만 개 이상보다 더 분해해서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색 정도가 이 정도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true color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3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샵하고 이게 3바이트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3바이트인데 앞에 이건 4바이트죠. 여기는 R, 요게 G, 요게 B예요. 요것도 요게 R, 요게 G, 요게 B예요. 근데 처음에 1바이트는 뭔가 하면 투명도를 나타냅니다. 투명도. 그래서 없으면 완전 불투명하게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 00이면 완전 투명하게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0이면 완전 불투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투명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AA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투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RGB 값으로 색깔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그리고 요 ID, 요 색을 이제 지칭하는 자바 코드에서는 어떻게 지칭하는가 하면 R.하고 color죠. color.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린 이렇게 적으면 자바 코드에서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상수고 그 상수의 값이 요 값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여기 단위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 large font size 하면 이것을 나타내는 리소스 id는 r.demand.large font size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자바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되겠죠. 모든 리소스의 이 네임은 다 자바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름으로 표시해야 되고, 관습적으로 모두 소문자로 표시합니다. 왜 소문자로 표시하는가 하면 원래 자바에서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소문자로 표시하는데, 왜냐하면 자바에서 이렇게 아이디를 쓸 테니까 이걸 딱 보면 리소스에서 정의한 R이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R이 있으니까 리소스에서 정의한 상수구나라고 금방 인지할 수 있어요.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소문자로 적어도. 그래서 소문자로 적습니다. 그러면
dp, sp, 픽셀, 인치, 포인트, 밀리미터 이런 단위가 있는데 인치나 밀리미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 1인치 하면 이건 1인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는 것인데 포인트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워드 프로세스 보면 그 글자 크기를 10포인트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죠. 그때 사용하는 이 포인트예요. 이거는 이제 출판할 때 출판소에 그 활자 있죠. 활자 크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그게. 그 다음에 픽셀이라는 건 점의 개수예요. 점의 개수. 점을 몇 개 표시하겠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SP라는 건 크기에 비례해서 표시하는 건데, DP라는 건 밀도 독립적인 픽셀입니다. 그래서 밀도 독립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밀도가 높다 이런 말은 인치당 점의 개수가 많다. 1인치당 단위 길이당 점의 개수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많으나 적으나 16dp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해상도가 높은 데서나 해상도가 낮은 데서나 일정한 크기,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만큼의 크기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아마 150dpi를 기준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과 테마가 있는데, 스타일은 예를 들어 이제 베이스 스타일, 베이스 텍스트 이렇게 하고 어떤 컬러, 여기 텍스트 컬러, 텍스트 사이즈, 텍스트 컬러를 이걸로 지정했죠. 이렇게 지정했죠. 그럼 어떤 GUI로 뭐 다이얼로그라든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중에 여기 글자가 막 나올 텐데 이 글자들이 이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이 글자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런 베이스 텍스트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표시되는 문자는 14sp 크기만큼 색깔은 111 색깔로 표현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용자가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조금 변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타일도 계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승을 받으면 부모 스타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모 스타일에 돼 있는 이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폰트나 색깔이나 뭐 줄간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정했는데 밑에 더 적었죠. 앱 theme은 여기서 정의한 그런 값 외에 요 값은 이걸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 color primary dark, color accent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라 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color 여기 있는 color 이렇게 하고 color accent라고 하면 앞에서 지정한 이런 컬러들 있죠.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리소스에 정의한 컬러를 나타내는 다른 컬러, 어쨌든 다른 컬러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로블 폴더에 들어가는 것은 드로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비트맵이나 나인 패치나 또 크기에 비례해서 표시되는 벡터 드로블이나 복합 드로블, 비트맵, 이미지 에셋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요거는 설명했죠. 요 LDPI, MDPI, HDPI, XHDPI 이런 게 밑으로 갈수록 고해상도입니다. 고해상도일 때 아이콘이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별로 이미지를 각각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크기가 똑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저해상도에서는 아주 작은 이미지로, 고해상도에서는 아주 큰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핸드폰에서는 똑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보일 겁니다. 비트맵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점 하나하나를, 픽셀 하나하나를 색깔을 지정하는 게 이제 비트맵이죠. 나인 패치라는 것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어떤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요 이미지를 그려라 그러면 이 이미지가
쫙 펼쳐져 가지고 가득 채우는 이미지 만드는 경우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라인 패치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색깔이나 이런 패턴이라는 걸 넣어 가지고 이 끝에 검은색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밑에 검은색을 양쪽에 넣으면 아래 위로 이렇게 확장이 쫙 돼서 뭐 이 정도로 다 채우고 특정 패턴으로 다 채우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라인 패치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벡터 방식이 있고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은 다 대부분 비트맵이죠. 근데 벡터라는 건 요거를 쓴 좌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그럴 때 벡터 그래픽을 이용하면 좌표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달라도 똑같은 위치의 그림을 비례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계산해 가지고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얻어지겠죠. 그럼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 드롭을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런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리소스가 들어가는 곳이 드롭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맵은 그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 이미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 있죠. 바탕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이미지, 그걸 이제 밋맵 폴더에 저장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이제 기기마다 그 홈 화면에 그런 바탕화면에 들어가는 아이콘, 이걸 바탕화면을 하지 않고 이제 홈 화면, 그죠? 홈 스크린이에요, 그죠? 홈 스크린에 요런 그 바탕화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처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런치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런치하는 런처 애플리케이션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 첫 번째 뜨는 액티비티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뜨는 액티비티를 그 인텐트 필터에다가 적어주는 기법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리소스 아이콘을 우리가 론처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키는 홈 화면의 론처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키는 아이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상도별로 다 준비해 가지고 밋맵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외에 레이아웃은 여러 번 다뤄봤죠. 지금 My Activity 이런 거 만들 때 다뤄봤었어요. 그죠? 그런 그 화면에 그 UI를 디자인하는 것, UI 디자인을 XML로 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XML 파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이아웃에 있고, 애니메이션은 화면 전환 있죠. 화면이 뭐 좌우로 전환이 되는가 위아래로 전환이 되는가 어떤 빙글빙글 돌면서 화면이 전환된다든지 하는 화면 전환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XML로 애니메이션 하는 기법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봤던 리소스들을 그 자바 코드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 코드에서 사용할 때 리소스 아이디로 가리켜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 파일 전체를 가리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이것은 그 어떤 특정 파일에서 한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mname이라는 건 스트링이잖아요. 그죠? 스트링이니까 이것은 스트링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 요 값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rstring.mname은 어떤 XML 파일 내에서의 한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종류마다 달라요. 그죠?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레이아웃은 이 리소스 아이디가 파일 하나를 가리켜요. 파일 하나를 가리키는, 이건 이제 main.xml을 가리키는 거죠.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main.xml을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나머지 컬러라든지 디멘이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리소스 아이디가 XML 파일 내의 어떤 한 엘리먼트 값, 요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소스 아이디, 이게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 이게 리소스 아이디가 다 정수입니다. 그 리소스 아이디를 그 인자로 받는 함수들을 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set content view라는 것은 액티비티의 화면을 혹은 뷰에서 어떤 화면을 채우는데 이걸 리소스에서 가져와서 리소스에 XML로 정의되어 있죠. 리소스에 XML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읽어가지고 객체를 UI 객체를 생성, 객체들이죠. 객체들을 생성해서 화면에다가 붙이는 것. 이런 일을 해주는 게 set content view예요. 그럴 때 인자가 바로 이 리소스 XML 파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렇게 이 XML 파일을 이용해서 UI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inflation이라고 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inflation 한 다음에 객체를 화면의 뷰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또 어떤 함수들을 만드는가 하면 이런 make text 같은 것. 토스트는 뭔가 하면, 토스트는 뭐예요? 토스트 기계 알죠?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빵을 이렇게 넣어요. 빵을 이렇게 넣고 콩 눌러 놓으면 시간이 딱 되면 얘가 빵이 고져서 톡 튀어나오죠. 토스트가 톡 튀어나와요. 안드로이드 앱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밑에 하단에 요 회색 바탕에다가 글자를 막 적어서 톡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다가 딱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토스트 빵처럼, 토스트처럼 보인다 해서 이름을 토스트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 글자를 make text라는 것은 이 토스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요 make text가 토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성하는, 이게 토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건데, 이렇게 생성하는 걸 우리가 factory method라고 해요. 이 함수가 factory라는 게 객체를 생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듯이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객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다 이런 말이에요. factory method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factory method인가 하면 토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부르는 factory method고, 부르는 게 클래스 이름 점 make text니까 이 얘는 make text는 뭡니까? 이거는 static method죠. 스태틱 메소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토스트를 그리고 이거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제 UI 객체 생성과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것, 이건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UI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걸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걸 show라고 불러요. 이 show 함수를 부르면 화면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UI, 그러면 이제 화면에 보일 때 글자를 이렇게 적어주는데 어떤 글자로 적느냐? 이게 이제 이 글자, 두 번째 인자가 글자인데 이게 정수죠. 정수를 받으면 문자를 줄 수도 있고 정수를 줄 수도 있는데, 정수를 주면 이 정수는 resource ID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주면 요 지정된 문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토스트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보이게 할 거냐. 그래서 length, long이 있고 length, short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보이게 할 거냐, 긴 시간 보이게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show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UI 객체는 show와 같이 화면에 보이는 걸 호출하면 즉시 화면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루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루퍼가 이렇게 있으면 메시지 Q가 있고 시스템이 Q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주는 형태로 동작하죠. 그러면 이 show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show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화면을 토스트를 그려라 라는 뭐예요? 메시지를 Q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토스트를 그려라라는 게 우리가 invalidate 하라 이런 뜻입니다. invalidate 하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요런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다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다 불리고, 이 함수가 언제 불렸을 건가 하면 루퍼에서 이렇게 이 함수를 불러줬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다 끝나야 루퍼에서 메시지 큐에서 그 메시지를 꺼내서 실행하겠죠. 메시지를 꺼내서 요 메시지를 꺼내서 실행할 때 뭐가 되겠어요? 토스트를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기에 A는 2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A는 2가 실행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느냐? show 함수를 불렀기 때문에 화면에 보입니까? 아니죠. 이걸 다 끝내야 메시지 큐에서 다음 메시지를 꺼낼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때는 show라는 함수는 invalidate라는 메시지를 큐에다 넣어주는 일만 하는 것이고, 이게 여기까지가 다 끝나야 이제 메시지 큐에서 다음 메시지를 꺼내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요때 넣어줬던 메시지가 꺼내져서 실행이 될 테니까 그때서야 화면에다가 토스트를 그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GUI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동작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resources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또 리소스를 다룰 수도 있는데, 앞에는 함수 자체가, 이런 함수 자체가 리소스 아이디를 인자로, 함수의 인자로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리소스 아이디가 가리키는 그 값 자체를 얻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resources 객체를 구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우리가 봤던 stop 메시지 있죠. 그걸 가리키는 여기에 stop이라는 스트링 자체를 내가 얻고 싶어요. 그럴 때는 resources 객체를 구한 다음에 그 resource 객체의 getText 함수에서 인자를 그 resource id를 넣어주면 이 styled text라는 게 stop 이 스트링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캐릭터 시퀀스죠. 요 하나하나가 문자뿐만이 아니라 스타일, 볼드 체인지, 뭐 이탈릭 체인지 그런 스타일까지 갖고 있는 캐릭터 시퀀스가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객체에다가 get dimension하고 id를 넣어주면 그 값 자체, float 타입의 series 타입의 값 자체가 얻어져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utils라는 클래스에 있는 static method load anim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소스 id를 넣어주면 애니메이션 객체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애니메이터 객체를 얻는 방법은 애니메이터에 이렇게 리소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얻어져요. 이렇게 애니메이터 인플레이터라는 게 있고, 또 애니메이션 유틸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객체도 있죠. 이런 것들이 리소스에 정의되어 있는 값 자체를 얻어내는 그런 객체들이 그런 걸 해주는 객체들이죠. 우리가 스트링 배열을 아까 리소스에서 정의했죠. 그래서 요 리소스 객체의 getString array하고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리소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이렇게 스트링의 배열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정수 배열은 getIntArray 해주면 정수 배열이 얻어져요. 그 외에 이미지 자체를, 아이콘 이미지 자체를 얻고 싶어요. 그럼 드로블 객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드로블 객체를 얻고 싶을 때는 resources compart이라는 클래스에 static method get drawable 하고 요 인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drawable 객체가 얻어져요. 그 다음에 색깔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resources compart 하고 get color 한 다음에 color에 대한 resource id를 넣어주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값 자체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resources라는 클래스도 제공해주고, animation utils라는 클래스도 제공해주고, animator inflator라는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resources compart이라는 클래스도 있고, 이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제 값들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소스 안에서 리소스를 참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레이아웃 하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 레이아웃 하이트나 레이아웃 위드의 매치 페어런트나 이런 값들은 미리 정해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relative layout 있죠. 이 relative layout의 이름은
activity main이에요. 그죠? 이렇게 id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 오브젝트에 대한 id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요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한 id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r.layout. activity main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거는 요걸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padding bottom, padding left와 같이 이렇게 적어주고 이 값들은 또 다른 리소스 있지. 값들을 저장하는 리소스에 있는 값을 가리키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XML 내에서죠. 그래서 XML 내에서 가리키는 기법은 골뱅이를 붙이면 여기 이제 골뱅이가 어디 붙어 있는가 하면 골뱅이가 여기에 붙어 있죠. 골뱅이가 붙으면 이건 id를 정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더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 id가 R 클래스에, 그 리소스 R 클래스에 등장하라. 이것은 요 의미는 R 클래스에 이 id가 등장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 그 값 id는 뭔가 하면 이 요 id라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지칭하는 것이 id다. 이게 id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id를 정의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안드로이드 id라는 건 id를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된 id를 다른 데서 가리키는 것이 앞에서 배웠던 자바 코드에서 id를 쓰는 법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XML 파일 내에서 가리키는 방법은 골뱅이 디맨 하고 아이디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 디맨이라는 게 XML에서 디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값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다른 리소스에 있는 요것은 다른 리소스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뷰에서 어떤 뷰에서 참조하는 예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lor라고 하면 색깔이죠. 그죠? color, string, 문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소스 아이디를 뒤에 이렇게 적어줬죠. 이것도 다른 리소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는 예를 리소스 안에서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리소스들은 시스템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보면 기본적으로 미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정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많은 리소스들은 시스템에 미리 정의해 놓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리소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HTTP 에러라는 에러에 해당하는 에러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 리소스에 정의되어 있는데 시스템에 정의된 리소스는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는가 하면 안드로이드 패키지 안에 있는 R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android.r 하면 이렇게 적으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스템 리소스를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해놨어요. 유저 리소스를 어떻게 해요? 그냥 r.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유저 리소스죠. 그러면 이거는 자바 코드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XML 내에서는 리소스 내에서 XML이라는 건 이제 리소스 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이렇게 써요. 여기에 안드로이드 콜론 이렇게 적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네임스페이스죠. 이 네임스페이스가 XML의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럼 이 네임스페이스 중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건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리소스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콜론 이렇게 붙으면 이게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를 가리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XML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리소스 내에서 다른 리소스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할 때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어떤 특정 현재 테마에서 스타일을 참조할 때,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 에디트의 크기는 이렇게 지정하고 랩 컨텐트는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와 크기가 똑같이 이런 뜻이죠. 랩 컨텐트는 이 텍스트 뷰 현재의 뷰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날 이 텍스트 뷰에 나타날 글자는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에러 메시지 그걸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이고, 텍스트 컬러는 글자 색깔은 뭘로 할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이게 어떤 여러 XML 파일에 이제 포함되든가 아니면 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게 특정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특정 스타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 특정 뷰에 딱 포함될 거 아니에요. 뷰가 있으면 텍스트 뷰가 이렇게 뷰에 포함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레이아웃이 특정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되는 이 텍스트 뷰는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 자식들도 이 특정 스타일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 중에서 텍스트 컬러만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이렇게 물음표하고 안드로이드 콜론 텍스트 컬러라고 하면 기존 스타일로 특정 스타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 따르는데 글자 색만은 요 색깔로 표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나라별로 혹은 지역별로 나라, 지역, 기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옵션에 따라 선택되는 문자열이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여러분들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걸 각각 다른 나라로 다 용도로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리소스에다가 그런 기능을 다 넣어서 앱을 하나를 만들면 각 나라별로 만약에 여기에 기본 언어가 영어다 그러면 메뉴나 이런 글자들이 영어로 나오게 하고, 기본 언어가 한국어다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기본 언어가 프랑스어다 그러면 프랑스어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폴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value-fr 이런 식의 폴더를 만들고, 여기 똑같은 파일이 이렇게 있죠. 파일 이름이 같아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링이 여기서는 values는 이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언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이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언어가 이제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이 문자열에서 스트링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 없다 그러면 디폴트에서 찾죠. 그래서 언어가 프랑스로 선택되어 있거나 혹은 지역이 여기 보면 region이 카나다로 되어 있으면 퀴벡주 같은 데는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프랑스어 퀴벡에서 쓰는 프랑스 단어하고 프랑스에서 쓰는 프랑스 단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여기다 이제 지정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 여기서 찾아요. 그런데 캐나다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없다 그러면 여기서 찾죠. 여기에서도 없으면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별로 해당하는 문자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 이걸 이제 컴파일 하죠. 앱을 만들면 이 앱이 실행 시에 적절한 문자를 찾아 나가는 그런 구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예전에는 폴더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디렉토리가 많으면 너무 성가시고 불편하니까 여기에 strings.xml에 각 나라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까지 만들었던 게 뭘 만들었는가 하면 earthquake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values에 가서 values 밑에 가서 new 갑니다. new 가면 여기에
values resource fi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럼 리소스를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들 거냐? 파일 이름은 strings죠. strings라고 하죠. 문자열을 저장할 거고, 여기 지금 디렉토리 네임은 여기 value죠. 지금 values니까 values 주고, 우리가 한국어로 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locate를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붙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fr-frca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정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한정자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한정자가 되게 많습니다. 리소스 한정자는 예를 들어 country code, 각각의 country code는 이 웹사이트에 가면 country code를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와 지역, 그 다음에 레이아웃 방향, 화면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메일 같은 걸 보면 메일이 이렇게 보이다가 옆으로 탁 누르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죠. 이렇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 기기가 지금 세워져 있느냐 눕혀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레이아웃을 런타임 시에 바꿔 실행 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리소스를 배울 때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아이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콘을 해상도가 낮으면 아이콘을 작게 만들고, 해상도가 높으면 아이콘을 크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런타임 시에, 실행 시에 자동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화면이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한정자로 화면의 최소 화면 너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화면 너비라든지 화면 높이, 이런 것들을 또 한정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화면의 크기. 화면의 크기는 small, normal, large, extra large예요. 그래서 보통 small이나 normal 이런 것들은 핸드폰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태블릿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와이드 화면을 지원하느냐. 와이드 화면, 이렇게 와이드 화면 있죠. 그죠? 이런 걸 지원하느냐. 보통 다 지원하죠. 근데 네모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와이드가 아니죠. 그죠? 이런 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잘 없죠. 그 다음에 화면 모양이 이 가해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레이아웃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표현하는 것들이 색 재현율이 최현율이 아니라 재현율입니다. 색 재현율이 아주 높은 좋은 색 재현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화면의 그 해상도가 그 HDR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한정자를 또 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의 방향이 세워져 있느냐 옆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포트냐 랜드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UI 모드가 자동차용이냐 데스크탑용이냐 텔레비전용이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치용이냐, 그 다음에 시계 같은 거냐, 헤드셋, VR 헤드셋 같은 거냐에 따라 UI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트 모드냐, 나이트 모드가 아니냐, 이거 이제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걸 지정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의 밀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값들로 또 한정자를 만들 수 있어요. 터치 스크린 타입은 노 터치, 이런 건 요즘 핸드폰 이런 거 없죠. 핑거죠 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노 터치가 된다면 뭐 좀 다르게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터치가 되면 버튼 모양이 여기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노 터치면 반드시 화면에 버튼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면의 레이아웃이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종류가, 키보드가 익스포즈 되었느냐, 지금 키보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키보드가 확 나타나잖아요. 화면에 지금 나타난 상태면 이 레이아웃이 다르게, 이때 레이아웃과 키보드가 없을 때의 레이아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일 때가 키보드 히든이고 키보드 익스포즈드 이 모드죠. 그 다음에 키보드 타입이, 키보드 어떤 옛날 핸드폰은 키보드가 붙어있는 핸드폰들이 있죠. 물리적인 키보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키보드인데, 소프트웨어적인 키보드 말고 물리적인 키보드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 붙어 있지 않느냐? 지금 핸드폰은 다 노 키즈예요, 그죠? 근데 코어티 타입이나 12키, 아예 그 영문 자판이 다 붙어 있는 것, 혹은 옛날 핸드폰처럼 그 뭐예요, 숫자 키패드만 붙어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숫자 키패드만 있는 게 이런 것이고, 코어티 자판이 있는 게 모든 키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키 같은 게 있죠. 화살표 같은 게 이게 이렇게 키보드에 화살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요즘 핸드폰은 다 대부분 없죠. 그 다음에 UI 이동키가 있느냐, 트랙볼이나 휠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핸드폰에서는. 그 다음에 플랫폼 버전이 지금 버전 21이냐 버전 23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능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달라지면 아이콘이나 화면의 레이아웃이 다르게 나타내게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장치에 따라서 선택되는 리소스가 달라지게 해주는 여러 가지 한정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정자를 붙일 때 레이아웃 밑에 large하고 land 이런 것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순서들 있죠. 그 순서대로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 US 이런 건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적으려면 values-en-rus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항목들 있죠. 이 리소스를 나타내는 앞에서 봤던 한정자의 종류들 있죠.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들이 앞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고 포트가 두 번째 나오고 이게 세 번째 나와야 돼요.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들도 다 앞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종류들은 한 종류만 나와야지, 이 지역과 같이 두 개가 동일한 종류잖아요. 그죠?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래서 한정자를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순서가 잘못됐죠. 두 번째는 한정자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되는데 그 규칙을 위반했죠. 그러면 이런 폴더들은 오류를 내느냐? 오류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시됩니다. 즉 없는 걸로 칩니다. 그래서 한정자를 잘 적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어렵죠. 그러면 리소스를 만들 때 우리가 한정자를 잘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로케이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로케이를 선택하면 로케이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면 KO죠. 한국은 KO니까 여기 지금 KO 코리아를 선택하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죠. any region 해도 되고 뭐 한국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만들면 여기 지금 원래 디렉토리는 values-ko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실제로 보여준 건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strings.xml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있고 ko 밑에 strings.xml도 있고 values 밑에 strings.xml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똑같은 이름의 앱 네임을 earthquake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이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앱 네임을 뭔가 하면 지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서 한국어를 기본 언어로 선택하면 그 앱의 이름이 지진으로 나오고, 그 기본 그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면, 한국어가 아닌 것으로 선택하면 뭐 프랑스어나 KO가 아닌 프랑스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로 선택하면 earthquake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run 밑에 run 앱을 누르면 이제 AVD가 뜨겠죠. 자, 이제 earthquake이 설치가 됩니다. 컴파일이 되고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earthquake이 뜨겠죠. 근데 현재 핸드폰은 영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earthquake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 글자가 earthquake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백 버튼 눌러요. 백 버튼 누르면
earthquake 빠졌죠. 여기 밑에 스크롤 해봅니다. 스크롤하면 여기 earthquake 있죠. 여기 earthquake 있어요. 자, 여기서 settings를 누릅니다. settings를 누르고 country를 설정하는 곳을 찾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정하는 여기 이제 가봅니다. 여기 보면 language, time 이런 게 있죠.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 지금 language and input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언어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요. 언어를 추가를 하는데 여기 지금 한국어를 한번 해보죠. 이거 한국어로 하려면 너무 많이 해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에스파뇰로 했네. 다시 할게요. 추가를 하는데 끝에 가면 이제 한국어가 나올 거죠.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추가됩니다. 한국어가 추가 안 되고 일본어가 추가가 됐네. 자,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을 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한국어를 첫 번째 언어로 선택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여기 보면 메뉴의 이름도 언어 환경 설정이라고 바뀌잖아요. 그죠? 메뉴 이름까지 바뀌죠. 이제 이 전체 핸드폰의 언어 설정이 한국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백을 눌러서 원래대로 가봐요.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뀌었죠. 좀 느리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뀌고 나니까 여기 시스템 언어도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앱이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봅시다. earthquake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가 앱을 컴파일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지진으로 바뀌었죠? 이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냐? 이게 KO이기 때문에, 한국어이기 때문에 리소스에서 지금 이 핸드폰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소스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글자만, 스트링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온갖 것들이 KO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여기 원래 앱 네임 있죠. 여기 원래의 앱 네임이 있어요. 앱 네임. 이 리소스의 이름이 앱 네임이에요. 지금.
그죠? 이름이 앱네임인데 그걸 지금 한국어로 했을 때도 앱네임이 동일하죠. 앱네임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리소스 아이디를 가지는데 한정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한정자를 보고 그 프로그램에서 앱네임을 지칭하는 곳은 한정자를 보고 적절한 파일에 있는 앱네임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 지금 여기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리소스 한정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